자신이 주체가 돼서 어떻게 자신을 다스려 나가느냐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이 주체가 사라진 상태로 오히려 자신을 절망하고 깨뜨리는 안에서 새로운 미술 형태를 찾아가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상반될 수도 있지만 궁극에 가서는 결국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건 여러분이 자유일 테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뮈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까뮈의 페스트가 있습니다. 까뮈의 작업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작업 중에 세상이 살아가는 법이 부정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까뮈가 쓴 페스트가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소설의 패턴에 속합니다. 왜? 나중에 결국은 페스트를 극복하게 되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예를 들 이방인, 그 유명한 이방인은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에서 써져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서 대표적인 주인공인 멜소는 얘기합니다. 이 사회는 부조리로 너무 꽉 차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성이 대표하는 건 뭐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법제도입니다. 사법제도와 또는 이 세상이 전통적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도덕적 가치, 그것도 기대할 수 없고 이성에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조리 속에 산다. 그 부조리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살 것인가? 끊임없이 저항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항,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프로메테우스라고 있습니다. 신의 세계 속에서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위해서 불을 훔쳐와서 인간에게 나누어진 죄를 부어합니다. 그래서 노한 제우스가 그 높은 코카산의 정상을 향해서 커다란 바위를 올리게 합니다. 그 힘들게 프로메테우스는 바위를 코카사스 정상까지 옮기면은 신의 장난으로 다시 그건 굴러내려가게 만듭니다.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런 형벌을 지고 있습니다. 까뮈의 원조는 어떤 의미에서 전부, 또는 까뮈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약간씩 언급할 퀸터그라스나 또는 극작가인 모든 분들의 작품 속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원조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까뮈가 이방인 속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있듯이 사실 우리 인간이 부조리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결국 실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숙제를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까뮈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서 너무 많이 나온 얘기니까요.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 있습니다. 모비딕은 흰 고래입니다. 엄청나게 큰 하나의 섬만큼 커다란 고래입니다. 이미 그 모비딕에 나오는 선장 피커드호의 선장 에이허브는 이미 바다에서 모비딕을 만나서 싸우다가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절름발이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출항을 하죠. 모든 다른 선원들은 그냥 고기를 잡는 것에 어군을 쫓아가서 고기를 많이 것에 집념에 모여있는 대신 에이하우 선장은 오로지 다시금 모비딕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비딕을 쫓아서 기나긴 어려운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이하브 선장의 집념은 광인에 가깝습니다. 거의. 거기서 한 표현한 한 구절을 보면은 저 에이하브 선장이 잠을 자는데도 두 손을 꽉 잡고 움켜쥐고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깼을 때 일어나 보면은 손톱에 의해서 손바닥에 흥건한 피로 젖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광인에 가깝죠. 모비딕은 무엇인가라고 평론가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악의 존재인가? 인간이 도전해야 될 악의 존재인가? 그렇다면 끊임없이 이 악에 도전해서 이 악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관점과 또 하나는 저 모비딕은 신의 존재야. 도저히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신의 존재인데 인간인 에이허브가 무모하게 도전함으로써 좌절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겁니다.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이 광인에 가까운 에이허브 선장이 집념에 의해서 파고 들어가지만 궁극에 가서는 실패할 것이라고 스스로 예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의 본분은 저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저항이 끊임없이 덤벼들어서 좌절하고 또 그 좌절 속에서 다시 또 덤벼들어서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최근에 제가 영화를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다시 또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봤을 수 있어요. 패티 젠킨스라는 여자 감독이에요. 근데 너무나 신비스러운 배우 샤를르 테론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키가 늘씬하게 크죠.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젠킨스 감독의 영화에 몬스터라는 제목입니다. 몬스터. 괴물이죠. 예. 괴물이란 제목이에요. 샤를르 테론이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무려 8kg인가 몸무게를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고 묘한 이게 분장을 하면서 아주 악랄하지도 못한 그야말로 그렇지만 악랄하게 살아야 되는 현실 속에서 창녀로 나오죠.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이 영화는 찾아서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바로 프로메티우스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창녀 역을 나오는 테러는 바로 프로메티우스와 같은 그런 부조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에 빠져 있고 거기에 아주 순진무구하고 아주 천진무구한데 그런데 현대인 현실인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이 창녀가 사랑하는 조그만 기집애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예. 너무나 두 사람의 상대적인 그 캐스팅을 절묘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낸 것. 이 조그만 여자에게 바치는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빠집니다. 제가 왜 거기서 프로메티우스를 받겠는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내색은 안 하지만 프로메티우스와 같은 그런 부조리 속에서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끊임없이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부조리를 사실 그럼 어떻게 부조리를 벗어나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제시하고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조리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조리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부조리를 안고 사는 것도 부조리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마치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부조리가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부조리가 없다면은 인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은 자기에게 처해 있는 어떤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러한 저항의식입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바위돌을 끝까지 올렸는데 그 바위돌이 다시 굴러 내려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자기는 다시 가서 바위돌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 같으면 그럴 겁니다. 이렇게 되돌아서서 다시 내려가서 끌어올려야지라고 되돌아서는 그 순간을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그 시간을 의식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부조리를 의식하면서 다시 되돌아가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각성입니다. 의식의 각성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다움 속에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다움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고 박사가 얘기한 어떤 아주 현실적인 얘기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에게는 그 각성의 시간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또다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근대 미학의 개념은 칸트의 형식미학과 그 다음에 헤겔에서 완성되는 진리미학이 있습니다. 진리미학의 대립의 양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는 어떻게 규명되어지는가? 진리는 예술작품을 하는 작가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니까 진리의 주인은 작가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자기 진리를 정립하는 주체이고 객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객의 전도는 깨집니다. 해체되어집니다. 주체가 헤어진다는 것. 주체의식의 해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체의식의 해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미술의 종장은 끝이다. 주체의 죽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또는 저자의 죽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글을 시를 쓰고 글을 소설을 써내고 그림을 그려내는가? 작곡을 하는가? 진리 자신이 주체이고 객체이기 때문에 진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체자는 어디에 있는가? 주체자는 그 작품의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누구인가? 다만 작품을 탄생하기 위한 진리의 보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더 쉽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신의 역할을 대변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의 역할입니다. 작가는 무당이에요. 또는 좀 더 그것을 극적으로 강조하면은 허만 멜빌의 쓴 모비딕에 나오는 에이허브 선장처럼 작가는 광인에 가깝습니다. 무당과 가깝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걸 차차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지금 얘기한 작가 연구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 또는 관심 있게 봤을 겁니다. 또는 굉장히
질시하면서 봤을 겁니다. 영국의 국적,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에 어떻게 이렇게 세기말적인 작가가 나왔을까?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사람이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입니다. 감성의 역사에 대해서 감성의 이론에 대해서 쓴 겁니다. 질 들레즈와 딜레즈의 거울을 거쳐서 프란시스 베이컨에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전 단계로 한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적 주체성의 해체로서 가령 마지막까지 저자의 죽음 또는 마지막 해와의 죽음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우리 어떤 김용호 교수께서도 얼핏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에 아주 전위적인 작업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란 말인가. 더 이상 미술은 어디로 가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새로운 미술은 가장 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런 절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늘 미술은 다시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오히려 혼란, 카오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카오스가 없으면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약방에 있는 약초 소중하게 다루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산이 너무나 번창해지고 산에 수도 없이 많은 약초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약초를 다 캐가고 지금 산은 너무나 울창해져서 지금도 많이 자라고 있다. 새롭고 정말 좋은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는 산을 불질러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산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불태워만 불탄 자리에서 새로운 신비스러운 약초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화전민들이 과거에 그 울창한 산에 불을 지르고 산으로 뛰어갑니다. 산을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혼란과 파괴와 그 속에서 다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해서 인간의 저항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셀 푸코가 마그리트론을 존중해서 마그리트의 그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커의 고그림을 등장시켜서 하이데커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한 현대미술에 또 잠깐 미국의 팝아트를 또 건져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들레즈와 결국 종착지인 프란시스 베이컨으로 갈 것입니다. 르네 마그리트 그림입니다. 네. 제목이 르나그랑 파미에입니다. 거대한 큰 대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대가족을 찾겠습니까? 대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대가족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고정된 언어가 없다는 것, 이미지도 이미 이미지를 해체하고 있다라는 것에 도달하게 질문을 갖게 됩니다.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벨기에 태생이요. 마그리트는 어떻게 보면은 초현실주의자의 마지막 주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자연의 모방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적합한 제목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베이컨을 가기 위해서 현대미술에 있어서 흔히들 대때는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사와 상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유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물의 재현에 가까운 것을 유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사의 개념은
말하자면 유사의 개념이 세계에 대한 유일하게 올바른 아주 객관적 기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19세기까지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사의 개념은 그런 절대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서로 조금씩 차이를 주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무한히 반복되는 다양한 해석들의 놀이이다라고 이 상사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현대 미술의 비평가들이 얘기하는 개념이 상사의 개념입니다. 이 상사의 개념은 복제입니다. 쉽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 복제의 개념에 대해서 현대 미술을 얘기하는 평론가들, 가령 모든 평론가들이 이 상사의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제의 복제.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복제가 가장 소중한 개념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유사, 서로 아주 재현적 예술, 아주 재현적으로 잘 그려진 그림들은 19세까지 그것이 이어온 근대의식의 철학이었다면은 상사라는 것은 그것을 대체한 현대 언어 철학에 있어서의 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의 개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그리트의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은 마그리트의 유사 속에 감춰진 사물을 낯설게 합니다. 우리가 현대의 시나 또는 소설이나 또는 연극이나 모든 분야에서 사물을 낯설게 보아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았던 개념에서 떠나서 사물을 낯설게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지나간 개념입니다. 하지만 마그리트가 이미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사물을 낯설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의미며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은 의미론의 해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그리트는 이것이 아주 사실적으로 재현을 해 보여주고 있지만은 재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그림을 통해서. 가령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우리 고 선생님이 도덕에 대해서 노자, 이렇게 공자 여러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언급한 건 우리 고 선생님이 언급하신 거하고 어떤 서양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보아집니다. 말하자면 도덕이 소위 말하는 그 예의 발음에서 도덕을 끄집어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에서 도덕을 얘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파멸시키는 위험한 것에 몸을 던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도덕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 아주 대낮에 화려한 그 밝음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둠으로 눈을 씻고 밝음을 다시 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 안에서 도덕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의 개념에서 도덕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해겔의 변증법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을 손상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더욱더 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까뮈의 페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페스트에는 주인공은 아니죠. 주인공이죠. 의사 양반이 나옵니다. 그 페스트에 몸을 던져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의사 양반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페스트 병에 걸려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부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패스트의 지옥과 같은 절망 속에서 신부님과 이 병을 치료하는 감염을 무릅쓰면서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의 두 사람의 충돌을 까뮤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자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까뮤는 늘 또는 제가 또 얘기할 수 조금 이따 언급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양반들도 늘 신에 대해서 엄청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을 사실은 신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신을 어떻게 하면 절실하게 신과 만날 수 있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신을 언급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신을 배척한 마치 실존주의는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더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신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도덕에 대해서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을 손상시키고 파멸시키면서 덤벼드는 것이 더욱더 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부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신부가 뭘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영혼을 구제하고 내세에 네가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의사는 얘기합니다. 피 묻은 가운을 있으면서 청기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요만한 어린애가 패스트에 걸려서 마지막에 절망 속에서 지금 숨이 딱 넘어가고 죽기 직전에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가 신부님에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애의 이 현실적인 고통이 신부님이 얘기하는 내세의 행복에 준할 수 있을까요? 이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내세의 행복 따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직시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저항하면서 패스트라는 이 지옥과 같은 이것에 저항하면서 그 반대의 입장에서 투쟁한다는 것이죠. 프로메티우스와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흔히 위대한 도덕가들은 도덕군자인 채 하는 그런 도덕가가 아니라 오히려 악 또는 악습에 끼어들어가는 모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그리스도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그리스도 정신은 무엇입니까? 죄악과 공경에 처한 인간 그게 순응하도록 가르쳐주는 위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오늘날과 같은 이런 폐허 속에서 진정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다면 내가 진정한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영생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악과 악습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실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미지의 그 다양성을 봅니다. 우리 고 선생님이 기도하신데 저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한번 붙여보세요. 그냥 생각났습니다. 이 마그리트도 아주 다양성을 원하니까. 신자화상. 무슨 자화상? 신자화상이라고. 신자화상이다. 아, 내 얼굴이다. 할 때. 우리 저기 소설 전공하시는 우리 신혜석 선생님이 오셨어요. 신혜석 선생님 저 그림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자유로운 얼굴. 자유로운 얼굴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저 이봉님 선생님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냥 떠오른 대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우리 박초선 선생님 제목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보이기와 감추기. 예? 보이기와 감추기. 감추는 감추고 싶다. 감추고 싶다. 예. 보이기와 이 마그리트는 이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이 제목을 마그리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제목을 붙임으로써 의미의 다양성, 그 의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의미의 다양성으로 해서 의미를 해체하는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의미의 단절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라비올 이렇게 썼어요. 강간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림을 보면서 언어의 다양성을 쫓아가다 보니까 언어가 도대체 의미론을 향하는 데 있어서 언어는 언어의 부정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부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예, 제목을 이미지의 배반이라고 했습니다. 마그리트 자신이 이 제목을 이미지의 배반이라고 했어요. 예. 스스네파 윈느 피프. 제가 프랑스에 좀 있었거든요. 발음이 괜찮죠? 형편없어요? 아니요. 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밑에다 썼습니다. 예. 파이프를 열심히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역으로 얘기했을 때 마그리트는 이것이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파이프가 아닐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어의 불확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주 신화적인 초기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신화적인 초기에는 명명된 것과 인식된 것이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아담의 언어라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신화적인 시대에는 아담의 언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아담의 언어는 무엇이냐면은 언어라는 것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물들도 언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물과 인간은 서로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나무와 사람이 아침에 굿모닝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이 낫을 들고 별을 뵙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제 별을 베기 시작해요. 그럴 때 벼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파.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은 그 배를 베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베버려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그 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나한테 말을 걸지 마. 너는 죽은 사물이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자연, 사물들은 죽은 채 하고 인간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과 자연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연은 이제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죠. 언어가 과거 신화시대에는 가령 제가 얘기한 대로 사물을 명명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그것이 그 본질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하고 대화를 하는데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하고도 늘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프랑스어, 영어, 소련 이런 식으로 말을 어렵게 구분짓지 않아도 된 그런 편안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방금 본 그림들을 보면서 언어가 지칭하는 것들은 확신에 차 있는 정당한 것인가. 예술가들은 언어를 의심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어머니 시대까지는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장독대에다 올려놓고 그 물 정화서 하나도 하나의 기도의 대상이고 신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는 거기 놓는 자리, 장독대 자신도 하나의 신전처럼 모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머니들은 장독대를 신보물보다도 더 신전처럼 아껴서 사용했습니다. 애니미즘이 있는 미개한 국가들, 아프리카나 또는 저기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콜롬비아의 산골에 있는 누굽니까? 100년 동안의 고독을 쓴 그런 원시 사회 속에는 애니미즘이 존재하고 있었고 애니미즘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명화되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는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사물을 지칭하는 것들은 불확실해지고 언어가 불확실해지면서 의미론도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미셸 푸코가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세계는 마그리트의 이 형상을 그대로 그린 유사의 세계가 아니라 이건 상상의 세계에 속한다. 마그리트는 이건 파이프가 아닙니다라는 그림을 여기 글씨를 써놓으면서 이 비슷한 파이프 그림들을 연작으로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페나로 파이프를 그래서 미셸 푸코한테 이렇게 편지도 보냅니다. 보내면서 나는 이것이 유사한 것에 도달하지 않고 언어의 해방을 놓기 위해서 파이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원본을 전제하지 않는 그 복제품들 사이에 닮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관계를 즐기는 단계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현대미술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시뮬라크입니다. 시뮬라시옹 불어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 나중에 제가 베이컨을 얘기하는데 시뮬라시옹을 들고 또 얘기하면은 베이컨을 얘기하는 이 감각의 논리가 대단히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시뮬라시옹은 빼버렸습니다. 다만 현대미술이 한 갈길이 최근에 모든 한 방향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강의 또 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푸코가 이 마그리트의 이론적인 철학을 얘기해 주면서 이것은 유사의 개념이 아니고 상사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의 이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자를 미국의 팝 아티스트들과 같은 맥락에 둡니다. 유사의 개념으로 보니까. 발터 베냐민이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이 많이 쓰는 얘기가 미메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 미메시스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표상 또는 모방이 아니라 존재론적 담기라고 했습니다. 사물을 그린다는 것은 존재론적 담기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그리트의 그림의 이 제목은 학교 선생입니다. 선생을 이렇게 그렸어요.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겠죠. 왜 뒷모습인가, 이것은. 이 뒷모습인데 화면을 사가고 화면 속에 이 남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안정감 있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분할을 하고 있는 게. 한 중심에 놓았습니다.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안정감이라는 것은 선생의 이미지는 어떻죠? 선생은 불안정하면 안 되겠죠. 선생은 학생을 지도하는데 대단히 안정감 있는 정말 돌부처와 비슷한 그렇게 안정감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지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면 배치에 가장 안정감 있게 배치해 놨습니다. 제가 추론해낸 결론입니다. 또는 왜 뒷모습인가? 앞모습을 그려도 될 텐데 왜 뒷모습인가? 앞모습을 그려놓고 이 학교 선생 이렇게 붙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주체의 얼굴, 나중에 베이컨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얼굴에는 하나의 인체의 가장 주체적인 자리입니다. 그 주체가 바로 정면에 떠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선생의 사생활을 우리는 상상하게 돼요. 이 선생은 고향이 어딜까? 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어디일 수도 있어. 또는 뭐 그러면서 이 사생활을 언급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선생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은데 선생의 사생활이 드러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뒷모습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 해석이고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니까 이것도 올바른 해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없이 다양하게 해석하기를 마그리트는 내버려 두고 있고 미셀 푸코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체험이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기하는 의미에서도 강가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들을 아주 니엘하게 이렇게 단색으로 그리는 것이 성지라는 제목의 제 작업입니다. 저는 그 작업으로 한 건 한 거예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걸 치면은 의뢰의 성지라는 제목의 자갈밭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자갈밭을 그리기 위해서 자갈밭을 처음에 거대한 자갈밭을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삭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느꼈고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순간 성스러움에 빠졌어요. 성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저는 그 강가에 텐트를 쳤어요. 한가운데다가.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강가에 흐르는 물로 밥을 해먹고 또 하루 종일 거기에서 봤어요. 그 강가를 배회하면서 정말 내 시선을 끄는 돌들을 골라 모아서 하나씩 텐트에 갖다 놓기도 했어요. 지루하면은 돌밭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지루하면은 이렇게도 보고 또는 거꾸로 나중에는 이렇게도 보고 마치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나중에 맨발을 벗었어요. 맨발을 벗고 돌밭을 뛰어갔어요. 피가 날 정도로 뛰어갔어요. 실제로 피가 났습니다. 그걸 돌물에 씻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서 돌밭에서 살았어요. 돌밭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밭에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강가에 있는 도로 여행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최초에는 거대한 산속에 하나의 거대한 바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천둥을 맞아서 깨졌죠. 깨질 때는 이렇게 돌처럼 동글동글하게 깨지지 않습니다. 뾰족뾰족하고 난장판으로 깨지죠. 그 깨진 것들이 거대한 홍수 속에서 떠밀려 내려옵니다. 떠밀려 내려오면서 그 뾰족뾰족한 것들이 어떻게 되죠? 서로 물결 속에서 부딪히는 것이죠.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해졌어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그 동글동글이 부딪히면서 아까 사물들도 언어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신화 이전에. 서로 뾰족뾰족한 살들이 부딪혔을 때, 뼈들이 부딪혔을 때 얼마나 서로 아팠겠어요. 서로 고함을 질렀겠죠. 그 고함은 물소리 속에서 묻혀가지고 들리지 않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낮은 강가에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는 끝나고 번쩍하고 태양빛이 내려 비쳤어요. 그래서 물은 다 물살을 빠져나가고 거기에 흰 돌의 흰 뼈와 같은 동글동글한 돌밭들만 놓여있게 된 겁니다. 돌밭을 관찰해 보면 말이죠. 이것도 제 생각이지만은 대개 이 뾰족 올라오는 돌멩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뾰족뾰족 올라온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뾰족뾰족 올라온 돌들은 방향이 전부 한 방향으로 있어요. 물살이 이렇게 오는 그 반대로 머리를 밀고 저항하면서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세하게 큰 돌멩이가 하나 있고 이렇게 저항하는 돌멩이가 있고 뾰족한 돌멩이가 있고 그 밑에 납작한 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납작한 돌과 이 뾰족 올라온 돌을 받쳐주는 작은 중간중간에 돌멩이들이 끼어 있어요. 저는 그 단위를 하나의 가족으로 봤어요. 제가 좀 미쳤죠? 가족 같지 않아요? 아빠의 돌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받쳐주는 엄마의 돌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자식들 같은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단위를 한 가족으로 본 것입니다. 이 무생물의 이 돌밭이 인간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구나. 이 낮에 지루할 때 주워온 재밌게 생긴 돌멩이들을 배낭 속에 집어넣고 작업실로 옵니다. 작업실로 와서 거대한 다라이를 샀어요. 제일 큰 시장에 가서 제일 큰 다라이를 사다가 배낭에서 꺼내서 돌을 거기다 집어넣고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고 또는 거기에 나무잎도 띄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작업실에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관찰해보고 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작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보면은 돌밭을 그렸구나라고 끝나지만은 돌밭의 체험을 통해서 사물의 존재론적 결말에 도달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미메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표상과 모방이 아니라 존재론적 담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작가는 자기의 한 소재를 그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미쳐야 한다. 이 제목은 여기서 앙피르라고 하면은 제국 이렇게 거대한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그냥 대저택, 저택의 불빛이에요. 제목이. 근데 이 풍경은 낮인가 밤인가요? 백일몽 같아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빛이 있어요. 역시 물이 비쳐 보이기도 하고 역시 여기서 초현실적인 현실과는 전혀 다른 초현실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초현실주의에서 조금 얘기할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계는 유럽은 2차 대전이 일으키면서 깡그리 파괴되어 버렸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의 파괴 속에서 모두 다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절망에서 어떤 우리가 구원의 신호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탈현실 속에서 초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앙드레 브리똥이라는 평론가가 이런 도형을 그렸어요. 이거 북극에 떠가고 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입니다. 이 얼음덩어리가 이 무게 때문에 물속에 거의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어요. 잠겨 있고 사실 우리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이 부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앙드레 브르똥이라는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뼈 쪽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의식의 세계입니다. 눈에 물속에 잠겨 있어서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무의식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앙드레 불통은 얘기해요. 우리가 전쟁이 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 아주 잘난 의식의 삶 속에서, 기성인들의 의식의 삶 속에서 만들어낸 도덕, 모든 합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의식의 세계 이것만 가지, 여기서 살던 사람들끼리 이 어마어마한 폐허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의식의 세계는 무시한다. 그리고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초현실주의야. 의식을 초월하니까 초현실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형을 그리면서 초현실주의를 초현실주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꿀 때 의식하면서 꿈을 꿉니까?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이 그냥 것인 게 아니고 그걸 잠재태라고 합니다. 어떤 잠재되어있는 의식 속에서 그것이 꿈으로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지금부터 탐구하는 것이 초현실주의자들이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식의 세계 속에서 기성인들이 깡그리 망그러뜨렸던 그 절망 속에서 어떤 구원의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초현실주의만이 해와와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잘 아는 초현실주의 대표 작가들은 살바돌 달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태리의 유명한 기리코가 있습니다. 막스 에른스트, 폴 끌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벨기에 출신의 마그리트가 마지막 초현실주의의 마지막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앤디 아울, 유명한 미국의 팝 아티스트 앤디 아울의 캠벨 스프입니다. 실크 스크린으로 뜬 거예요. 그린 것도 아니고 실크 스크린으로 그냥 떴어요. 실크 스크린 판만 만들면 무한정 계속해서 똑같은 걸 찍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였죠? 복제품, 시뮬라클에 대해서 얘기했죠. 끊임없이 복제해낼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미술은 복제만이 존재한다. 원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얼핏 보면은 하나의 캠벨 스프로 봅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스프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토마토 숲, 야채 숲, 검정콩, 치킨 누들.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동일하게 늘어놓고 탈동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대의 문명 속에서 모두 다 인간들도 번호를 붙여서 상문화시키는 그런 문화시키는 그런 세대 속에서 영원한 타자로 남습니다. 이런 깡통과 비슷한 수도로 인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보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세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서로 다르다. 개성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성의 개성을 회복을 위해서 팝아트의 목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상사 개념을 얘기하면서 유사가 19세기까지의 개념이었다면 20세기의 미학을 얘기하는 상사의 개념은 계열별로, 긴 계열별을 따라서 그것의 변화를 주면서 즐기는 유희이다. 위계의 질서를 따라서 변화하는 그걸 즐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앤디 아울에 보면은 이 캠벨 스프와 함께 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부르는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이 아니고 서부 활국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곤충도 탁 이렇게 서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그거 시크 스크너 떠서 수도 없이 수만 장 찍어냈어요. 앤디 아울만큼 그림 이 세상에 많이 판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림 하나 팔로 고객이 오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하나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라고 하는 고객이 오면은 고객한테 이것과 세트로 팝니다. 이쪽에 보세요. 계열별로 전부 다 비슷하니까 요 세트를 같이 가시고 가시면은 조금 깎아서 더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서 넘겨서 팝니다. 앤디 아울만큼 그림 잘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 같은 사람도 자기 작업하는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앤디 아울만큼 파나니까 또 쉽게 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앤디 아울 파나 지금 엄청난 가격이죠. 예.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또는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 얼굴 또는 심지어는 중국의 모태통 코카콜라 그 유명한 세상에 햄버거 그 맥도날드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물들 기성품들 그런 것들을 실크 스크린으로 마구잡이로 찍어냅니다. 근데 실크 스크린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만한 파나 실크 스크린이 아니고 엄청나게 거대한 우리 캠퍼스 사이즈로 얘기하면은 한 3,000원 한 2,000원쯤 될까요? 그래. 거의. 그렇게 되는 모태통을 실크 스크린으로 딱 밀었어요, 하나를. 그리고 모태통 주변에 여기 있는 것을 큰 붓으로 넓은 붓으로 쓱쓱 친 드로잉 하나밖에 없어요. 뉴욕에 메트로폴리탄 거대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옆에 현대미술관을 지었어요. 그 현대미술관을 밀고 들어가면은 현대미술관 제일 커다란 천정하고 맞닿아 있는 벽면에 그 2,000호쯤 되는 모태통 실크 스크린을 갖다 턱 붙여놨어요. 압도하죠. 공장의 수준입니다. 앤디 아울은 공장을 만들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공장에서 부려서 찍어내는 거죠. 그건 자기 혼자 그렇게 찍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노동, 합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노래 부르는 조영남이가 그림을 그리게 해서 앤디 아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건방지게. 앤디 아울도 조수를 써가지고 실크 스크린 판 밀어서 그거 액자해갖고 전시하고 그러는데 왜 현대미술이라는 그런 건데 왜요? 네. 그래요. 조영남이를 옹호하는 평론가 누구죠? 진중권이도 나서서 얘기했어요. 같은 방송인들이니까. 이건 앤디 아울론으로 보자면은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사동 저 구석에서 정말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냥 소주로 연명하는 가난한 화가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자기 손이 가지도 않는 작업을 자기 그림으로 해서 자기 이름으로 해서 팔아먹고 있는 이런 세상에 나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규탄한다. 데모하지만은 조영남이는 무죄로 승소하고 풀려났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팝아트라는 것은 그 미국적 자본주의 시장에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미술운동입니다. 팝아트가 최근에는 우리 한국에까지 이렇게 퍼지고 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까지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디지털 폐해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팝아트도 한물 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이 초현대 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미술운동이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반고흐의 끈이 달린 구두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건 하이데커를 얘기하기 위해서 고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데커의 이건 분명히 고흐의 그림은 재현예술에 속합니다. 해진 구두를 보고 그렸으니까 재현예술에 속하지만은 하이데커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재현예술에 속하지만 그 재현의 진리를 넘어서 더 근원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그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다시 한원에서 얘기하자면 제가 돌밭을 그리기 위해서 그 존재의 체험을 통해서 존재론적 접근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한 것과 맥락이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 해진 구두, 낡은 구두를 보면서 우리는 이 구두를 신고 일을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긴 밭고랑이 있어요. 그 밭고랑을 하루 종일 아주 이 구두를 신고 지친 발걸음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정말 밀레의 그림의 만종처럼 멀리서 종소리가 들릴 때 집으로 그 무겁고 피곤한 이 발을 끌고 이 구두를 신고 집으로 기거합니다. 집으로 기거할 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수확한 감자밖에 없어요. 감자가 맛있게 익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식탁에 앉습니다. 가족이. 그 유명한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그림이 사실은 고흐가 어느 새방에서 사는데 월세를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 그림을 줬어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줬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주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이게 평범한 서술에 평범한 그 재현의 예술에 속하는데 왜 이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천착을 하고 평론가들이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때 하이데커가 거기에 근원 말하자면 그 존재의 너머에 숨어 있는 근원적인 아름다운 미를 찾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발터 베냐민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그 언어의 진리를 쫓아서 언어의 근원적인 힘을 이렇게 다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우리가 언어를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언어를 끝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언어의 힘을 구축해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발터 베냐민과 하이데커는 그 그림을 통해서 아주 그런 시적인 표현들, 제가 방금 얘기한 시적인 표현들을 쭉 나열하면서 고의 이 구두는 그냥 정문화처럼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 속에 그러한 농부의 혼이 묻어 있고 그것을 체험한 고흐 자신의 근원적 체험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목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베냐민과 하이데커는 두 사람이 견해 차가 있게 돼요. 하이데커는 훨씬 더 이 근본에 대해서 자기 철학을 훨씬 더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제어적인 가치로 봤어요. 아주 숭고한 제어적인 가치로 봤는데 발터 베냐민은 오히려 모던한 그렇게 말하자면 모던한 전시적 가치, 작업은 전시를 함으로써 작업을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전시적 가치로 보는 겁니다. 전시적 가치는 하나의 모더니즘 계열에서 모던을 인정하는 그쪽에 이것을 유지하자면 이제 상사의 개념까지 이어집니다. 나중에. 그런데 하이데커는 훨씬 더 보수적이죠. 보수성에 머물러 있어서 두 사람이 약간의 이론의 격차를 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예술에 가는 것이 난해해졌는가 하는 건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전부 다 얘기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집단화 속에서의 개성의 상실이고 사회적 혼란과 가치체계의 붕괴이며 역사의 단절이며 심청 심리학의 발달에 의한 인간 정신의 심층부, 즉 무의식의 개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개발, 다른 인간 경험 영역에 아주 다층적인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19세기 이전에 근대까지의 인간의 그 개인의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마그리티의 피레네의 성이라는 거대한 피레네 산맥 속에 있는 거대한 바위 위에 있는 성, 피레네의 성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성이라는 소설을 생각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카프카가 쓰고 있는 성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집단, 거대한 권력, 그 속에 K라는 청량사가 어느 날 초대장을 받고 그 성에 가는데 그 성에 위에 고위급 관리와 접선을 해서 내가 여기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에게 맡길 일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위급 관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열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또 좌절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좌절하고 프로메티우스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메티우스가 원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대 현대 소설 속에서. 프란츠 카프카의 이 성은 한마디로 사회와의 단절의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사뮤엘 베케트도 유명한 고도를 기다리며 마지막 장면만 얘기해 볼게요. 볼라디밀이라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노숙자, 거린들이 두 사람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지루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경은 삭막한 아무것도 뒤에 장치가 없습니다. 언덕이 있고 저 끄트머리에 말라비틀어 죽은 나무 하나만 땡그러니 있어요. 그리고 무대에는 아무 장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라는 이 두 거린이 앉아갖고 끊임없는 대화를 하죠. 마지막 대화를 들어볼까요? 이제 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라드미르가 그래 가야지. 그럼 일어나서 가야 되지 않아요. 물에 이제 항원이 졌어요. 이제 거기야 빨갛게. 그럼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갈까? 그래 가야지.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조명은 컴컴하게 지어버립니다.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목표 상실이에요. 현대인은 갈 곳이 없어요. 그게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마지막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쓰면서 가령 카프카와 이 베케트는 그렇다면 이 고통 속에서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시해 볼 뿐이고, 다만 이렇게 어떤 처방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독자들에게 이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쳐다보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부조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시인들은 무생물에까지 생명을 부여했으나 현대인들은 우리 인간들에까지도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물화시키는 그런 현대 속에서 예술가들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영원한 타자로 남는 거예요. 드디어 프란시스 베이컨의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이 나왔습니다. 베이컨은 재현의 상징인 유명한 스페인의 벨라스케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재현의 고도로 세련된 재현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벨라스케스가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을 그렸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벨라스케스가 그린 겁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세르게이 에이켄슈타인의 영화 전함 포텐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흑백 영화인데 영화사를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함 포텐킨 영화의 고전이죠. 근데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오데사 계단과 그 다음에 그 계단을 굴러 내려가는 유모차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조를 얘기할 때 늘 등장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는 꼭 한번 시간 있을 때 세르게이 에이켄슈타인의 이 영화 전함 포텐킨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온 영화 스틸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그래서 베이컨은 이 재현의 상징인 벨라스케스의 이 교황의 초상과 그 교황의 초상 얼굴에다가 전함 포텐킨에 나오는 절규하는 얼굴을 합성해서 자기 작품이 연작으로서 이 작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연작을 했습니다. 연작을 하면은 상사의 개념이라고 했죠, 우리가. 끊임없이 계열별로 이렇게 지켜나가서 그림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가운데를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트랙이라는 것입니다. 트랙처럼 이렇게 긴 사선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베이컨은 설치를 해 놓습니다. 끝머리만 잠깐 읽어볼까요? 이처럼 지배받으며 불만스럽게 혹사당하는 인간, 이 살아있는 인간이 삶에 대한 충동과 가능성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때 예술가는 이를 정면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퀸터 그라스의 양철북을 그 허구적 환타지의 그 아주 살아있는 생명력, 그걸 느낄 수가 있는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정말 사람을 이렇게 못 그릴 수가 있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쪽에 인물들이 배치해 있습니다. 인간도 아니 마치 속에 기관이 하나도 없이 그냥 풍선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플라스틱 인간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림 너무나 쉽지 않는가, 너무나 쉽게 그리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는 대단한 세련된 조형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가운데 중앙에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검은 이 패라솔이 없었다면은 이 그림은 정말 맥 빠진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빈토그라스의 양철북을 이렇게 신과의 싸움 속에서 그 신과의 그 도덕적 변증법을 총동원해서 써내는 카라마조프의 형제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키릴로프가 나온 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과 신과의 그 관계를 가령 카라마조프 형제에 있어서 그 가운데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대법관이라는 소 제목이 있어요. 그 대법관이라는 제목에 그것만 읽어도 카라마조프 형제 아니면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문학을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또는 우리 현대에서 가장 의문으로 남는 인간과 신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아주 허약하게 찌부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대법관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두꺼운 페이지를 차지하게 놓여 있어요.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신과 인간의 대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악령에서는 키릴로프라는 분을 등장해서 키릴로프 스스로 자기가 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에 대항하는 거예요. 신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장 인간이 두려운 건 뭐죠? 죽음입니다. 이 키릴로프는 나는 자살한다. 신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살함으로써, 내 스스로 자살함으로써 신의 명령, 신이 죽음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죽음을 좌우하기 때문에 나는 자살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악령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키릴로프라는 분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이 친구의 그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질 딜레즈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감각, 질 딜레즈는 감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각은 우리가 지각과 감각을 봤을 때 지금까지 19세기 전까지 근대에까지도 현대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감각이라는 것은 지각의 하급 개념으로 봤어요. 감각은 천박한 개념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가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빠뜨리고 잊어버린 것은 감각의 논리이다 라고 질 딜레즈는 책을 썼고 감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주장할 때 어쩌면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보고 나서 감각의 논리를 쓴 건지, 아니면 이것을 베이컨의 그림과 이렇게 연관 지어서 쓰기 시작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베이컨은 프란시스 베이컨과 아니죠, 질 딜레즈와 만나면서 자기의 철학적 이론을 완전히 해결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천박한 감각은, 지각이라는 것은 대상과 지각하는 이 주체가 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감각은 대상과 이 지각하는 주체가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아야라고 얘기하는, 바로 대상과 감각은 바로 저한테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령 추상화된 몽드리안이 그림이나 칸디스키 그림을 보면 우리는 지각, 머리를 통해서 그 그림을 보게 돼요. 머리를 의식하면서 지각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이컨의 그림은 바로 직설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그만큼 감각과 지각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감각은 동시에 대상이고 주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재성과 초월성. 내재성은 안으로 잠겨서 끊임없이 안주하려고 하는 것과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초월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하나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주더라. 여기에서 머리 없는 인체, 왜 머리 없는 인체를 그랬을까? 흉하고 징그럽게. 아까 얼굴을 얘기했습니다. 정신으로서의 주체는 사라지게 하고 순수 감각체계로서의 몸만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감각이 우리 몸으로 바로 전달해주는 그것이야말로 지각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의 작업실이에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네. 이 친구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예술 작가들이 다 광인과 비슷한 삶을 사는데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자이기도 합니다. 네. 베이컨이 자기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벨라스케스다. 아까 벨라스케스를 우용했어요. 그래서 벨라스케스를 보기 위해서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내렸어요.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에 갔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벨라스케스의 거대한 그림들이 늘려져 있죠. 베이컨이 노스레를 떠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던 베이컨 선생을 만나게 되니까 가슴이 너무나 뛰어가지고 도저히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프라도 미술관을 3바퀴를 돌았다. 천천히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도저히 진정이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미술관을 못 들어가고 나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그 너스레 속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재언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술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다. 담배를 피우는 하나는 몸을 몸을 죽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상상력을 죽인다고 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캠퍼스 크기에 대해서도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캠퍼스 전시하는 게 전부 다 사이즈가 비슷해요. 작은 것들은 작은 것대로 또는 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캠퍼스 사이즈가 똑같지요? 라고 아주 심각하게 무슨 철학이 있는 듯 물어봤어요. 아주 무의미합니다. 이건. 내 작업실이 공간이 문이 꼭 그 사이즈밖에 안 들어가요. 크기가. 그래서 나는 그 캠퍼스밖에 쓸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를 무의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의미는 그냥 무의미일까요? 무의미는 모든 의미를 얘기합니다. 결국 무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생성해내는 잠재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물대기 질 딜레즈가 베이컨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 이론으로서 등장시키는 게 동물대기입니다. 숭고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그림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추출해낸다. 그걸 베이컨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숭고함을 빼버리면은 제가 한갓 푸주간에 걸려있는 고기와 똑같다. 렘브란트의 푸주간에 걸려있는 고기와 그 다음에 두 고기를 들고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자화상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인간은 고기이다. 고기는 인간과 동물의 공동 영역이고 우리는 결국
고통받는 인간은 동물이고 고통받는 동물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부둣간에 걸려있는 고기가 왜 내가 아닐까? 나와 똑같은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난하게 얘기할까요? 현대를 이끌어오고 있는 모든 철학 개념과 또는 인간 중심주의의 개념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혼합되어 있어요. 또 인간과 동물을 혼합시켜 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통받고 있는 이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스핑크스의 모습과 비슷해요. 스핑크스는 인간과 동물의 조합이죠.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사물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어버림으로써 형상들의 고립을 사유하는 것을 해체시켜버림으로써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고립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얼굴을 지워버리기도 해요. 얼굴을 지우는 것은 그 정신으로서의 그 주체를 사라지게 하고 오로지 순수 감각의 주체로서의 몸만 남겨 놓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질 딜레즈는 부화되다가만 달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달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부화되다가만 이 달걀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부화되다면 만 달걀은 이것이 생성되기 위해서 유체이기 때문에 횡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덜 된 것은 하나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하나의 매체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동물인지 인간인지 모르는 인간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다 된, 잘 된 그림들 가운데에다가 검정 선들을 둘러놨어요. 왜 다 그려놓고 저는 선들을 넣었을까? 저 선들을 격리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격리는 무엇인가? 서사의 단절을 위해서 얘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까는 의미가 주어지는 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얘기했죠. 이건 서사, 얘기글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것들로 말하자면 지어놓는 것입니다. 그걸 격리를 함으로써 서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이컨의 자화상입니다. 질 딜레즈가 베이컨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하나도 닮지 않았으면서 너무나 닮지 않았는가. 베이컨은 자기가 존경하는 아까 벨라스케스를 얘기했었죠. 벨라스케스의 그림들. 나는 벨라스케스 선생이 되기 위해서 내 자화상을 보고 끊임없이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그 지경에 나는 갈 수가 없었어. 마구잡이로 붓을 아무리 휘둘러도 안 된다. 결국 에라 모르겠다고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바로. 이미 흐트러 놓기 위해서 사실은 더 질 딜레즈의 철학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볼 수 없는 진리를 쫓아간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이데케 탈존재의 체험 후에 존재의 논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존재론적 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격리는 제가 설명했죠. 재현과 단절하고 서사를 깨뜨리게 하는 그런 무의미한 방법으로서 이 베이컨의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를 긋기도 하고요. 여기 이 그림에도 보면 쓸데없는 화살표를 거기다 그어놨어요. 혹은 아까 봤던 이런 트랙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상을 지켰어. 형상이 그림 속의 다른 요소들과의 어떤 서사적인 관련을 맺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트릭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하나의 격리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이 베이컨의 그림을 볼 때 자화상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 뒤에 신문지 같은 신문지 위에 흰 물감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베이컨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디아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화면 속에서 엉뚱하게 혼란을 시키는 붓으로 문질러 버린다든가 흩뿌린다든가 이런 우연적인 것을 합니다. 일부러. 다 그려놓은 그림 속에다가 일부러 흩뿌려 놓는 마치 재앙처럼 그림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이걸 초현실주의에서는 오토매티즘이라고 따로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디아그램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그려놓은 그 뒤에를 보면은 앞에 화이트 덩어리 같은 것이 놓여 있어요. 베이컨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팔레트를 놓고 이 그림을 또 다 완성을 했는데 보니까 도저히 어딘가 부족해. 생생한 맛이 없어. 어딘가 포인트가 빠져 있어. 팔레트를 놓고 흰 물감을 덩어리로 붓으로도 않고 손으로 아니에요. 아예 흰 물감 덩어리를 주어서 캔버스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감을 손에 쥐고 이야! 타고난 그림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엇이죠? 무의식적인 행위예요. 무의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오토매티즘이에요. 드로잉이요? 드로잉 하는데 드로잉 수업을 한예종에서 한국종합예술학교 아시죠? 한예종에서 수업할 때 모델이 가운데 있어요. 모델이요. 삥 둘러서 학생들이 있어요. 전부 다 스케치북을 이렇게 펼쳐놨어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려요. 모델 포스를 3초, 5초 해서 포스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정신없이 그려야 돼요. 그리는데 대상을 보고 그리고 바닥을 보고 오히려 그리면 선생이 매를 들고 있어요. 바닥은 보지 마. 절대 보지 마. 못 보게 합니다. 대상, 모델만 보게 해요. 그래서 모델만 보고 그립니다. 또 다시 포스가 바뀔 때마다. 무엇을 노리기 위해서 그럴까요? 정확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재현해야 되잖아요. 재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을 끄집어내서 완전한 우연성에 의해서 드로잉을 해라. 드로잉의 기본이 바로 오토매티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초현실주의 이론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컨의 사진입니다. 멋있죠? 제가 다시 베이컨을 해와는 토상이 있어요. 구상, 눈에 보이는 인체들이 있죠. 그 인체에 대한 논리들이 각양각색하게 많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흩뿌린다든가 문지른다든가 하는 액션 페인팅의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과 액션 페인팅의 플러스와 그 다음에 화면을 거의 추상적으로 비워놓는다든가 파괴한다든가 해서 추상의 형태예요. 이런 여러 가지 미술사적인 방법론들을 횡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화되기 전에 달걀과 같이 내가 재현하는 것이 있고 흩뿌리는 액션 페인팅이 있고 또는 추상이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들을 여기에 고정하지 않고 여기에 고정되지 않고 이걸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것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하나의 자기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예술은 현대 철학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그야말로 혁명적 파토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파토스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토스를 찾아봤어요. 파토스는 그리스어로 일시적인 격정이나 열정이란 또는 예술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감정적 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베이컨의 그림을 보고 혁명적 파토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영어로는 파토스가 페이소스예요. 페이소스가 무슨 뜻이죠? 슬픔이에요. 저는 프로메티우스부터 또는 허만 멜빌의 에이허브의 선장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예술가들은 광인에 가깝다. 자기 자신의 그 세계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열정, 그 광인에 가까운 열정과 또는 자기 혼자 있을 때의 그 어떤 나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슬픔의 세계와 그것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열정과 슬픔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난다. 기쁜 것과 그런 기쁜 열정과 그 다음에 슬픔과 눈물과 그것이 한 몸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기뻐서 눈물이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루한 강의 고맙습니다. 네.